세계는 30해 동안 금융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은 도쿄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엔화의 보조금으로 지탱된 기록적인 주식시장, 서구 세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조 달러를 빌릴 수 있었던 능력, 그것이 바로 경제적 기량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세계 금융의 지붕을 떠받치던 조용한 거인이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정책을 살짝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마진콜을 촉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unwind, unwind라 부르지만 저는 공짜 돈 시대의 종말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생활비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거짓을 폭로하고 부채 위기가 마침내 당신의 문 앞에 당도했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신호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워싱턴이나 런던에서 양복을 입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위안이 되는 동화입니다. 현실은 지난 30해 동안 세계 유동성이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보조금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처럼 작용하여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국가 부채와 지급 불능이라는 날카로운 암초들을 가려주었습니다. 일본은 당신의 금융생활에서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부채를 사기 위해 끝없이 엔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매수자였고 계산상으론 이미 끝났어야 할 판을 그토록 오랫동안 이어가게 한 보이지 않는 입찰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도 섬뜩한 채권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보느라 이를 놓쳤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던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닻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쓰나미처럼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파도가 덮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물이 해안에서 멀리 빠져나가고 관광객들이 바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며 해변에 서 있을 때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부추겼던 유동성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은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동성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채권국이 돈을 돌려받겠다고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도쿄의 침묵이 이토록 귀청을 찢을 듯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방금 고장난 기계를 해부해야 합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30해 동안 이것은 서구 세계를 위한 무한 자금 버그처럼 작동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우아하게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0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돈을 공짜로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그리고 은행들은 이 공짜 엔화를 수십억 달러씩 빌려 팔고 그 자본을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는 자산, 주로 미국 국채와 미국 주식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이 돈을 낸 휘발유를 차에 채우고 출근해서 통근 비용을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은 금융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트레이더들이 한몫 챙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채권국이 되어 3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저축을 수출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커서 사실상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3조 3천억 달러는 다른 모든 곳의 금리에 막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부채를 매입하면서 채권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진정한 차입 비용에 직면하지 않고도 국가 부채가 어지러울 정도로 치솟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뒤탈 없이 무책임하게 지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자본의 흐름은 월스트리트의 계좌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억눌러 임금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실제보다 더 부유하다고 느끼게 하는 신용 확장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은 일본이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에 의존했습니다. 전 세계는 일본 중앙은행이 영원히 저렴한 엔화의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 무사태평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기 침체라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의 집 전체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결국 금융에도 적용되며 영원히 돈을 찍어내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계는 수십 년간의 조작으로 인한 긴장으로 과열되어 진동하고 있었고, 단 하나의 느슨해진 나사가 튀어나와 환상을 산산조각 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가 방금 느슨해졌습니다. 그 느슨해진 나사는 마침내 11월 12일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쿄 채권 트레이더들의 단말기의 특정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중앙 계획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숫자 1.7%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반올림 오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수조 달러가 00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레버리지 되는 고금리의 세계에서 1.7%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총성입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일본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무한한 양의 채권을 매입하여 그 숫자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싸웠고 오랫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그 화요일에 시장이 반격했고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1.7%를 돌파하고 이어서 12월 최는 1.96%까지 치솟은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시스템의 계산 공식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차입 비용과 다른 곳의 자산 수익률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그 격차는 줄어듭니다. 공짜 돈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엔화 매도와 달러 매수로 즐거워하던 투자자들은 갑작스럽게 세기의 대형 거래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른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전문가들이 위도우 메이커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으니 바로 세계 채권 시장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수익률이 1.7%까지 치솟은 것은 시장이 정부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에 보이는 손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불신임 표명이었고 나아가 전 세계 명목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금리의 다이치 역할을 해온 국가에서 수익률이 이토록 빠르게 상승하면 이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통해 엄청난 충격파를 보냅니다. 모든 곳에서 위험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조작된 채권 시장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떤 국채도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제의 환상이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음악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제자리를 찾으려는 혼란스러운 몸부림, 즉 아수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이 미국 부채 위기조차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해 보이게 만드는 재정적 악몽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주류 언론이 감히 다루지 못하는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장의 이례적인 현상에서 국가적 비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만큼 막대한 돈을 빚지고 있을 때 금리는 단순히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금리는 자신의 머리에 겨눠진 무기가 됩니다. 일본은 현재 국내 총생산의 263%에 달하는 부채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경제 규모 대비 미국의 부채 부담보다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무거운 부채 부담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이 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산더미 같은 빚을 갚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1.7%에서는 계산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수익률의 단 한 단계 상승으로 일본의 연간 이자 비용은 추정치로 매년 270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이 270억 달러는 고령화 인구를 위한 의료비에 쓸 수 없습니다. 인프라나 국방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저 부채 상환이라는 블랙홀로 증발해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낡은 부채를 이 새로운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할 때마다 증가하는 반복적인 연간 부담입니다. 이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부채 더미를 늘리고 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금리를 더욱 높게 밀어 올리며 이는 다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 기업 금융에서는 이를 폰지 금융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빌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한 세대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점잖은 폰지 사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어떤 합리적인 투자자도 손대지 않을 부채를 자국 국민과 중앙은행에 의존하여 매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이 1.7% 수준을 거부한 것은 이 계획이 수학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재정 정책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이 조여오고 물이 차오르는 방에 갇혀 있으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도구는 이미 과열된 지폐 인쇄기뿐입니다. 과거에 과도한 행위의 무게에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겠지만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쓰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는 오히려 붕괴를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출혈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일본 정부는 그들이 작동시킬 줄 아는 유일한 레버, 즉 더 많은 지출을 당겼습니다. 11월 말 채권 시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할 때쯤 새로운 총리가 17조 엔,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논리는 전형적인 20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 정부가 엔진에 연료를 쏟아부어 성장을 재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시장은 지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와 있습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1,100억 달러 지출 발표는 채권 상어들에게 물에 피를 뿌린 격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그 수치를 보고 성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채 발행을 보았습니다. 이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90%를 빌리고 있는 정부가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빌리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권 시장은 결국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빚으로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제 자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이 순간 경기 부양 수표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통 이 부채를 흡수하던 보이지 않는 매수세, 즉 일본 중앙은행이 자국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몰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선체의 구멍을 더 뚫어 물을 빼내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 불합리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일본 경제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생활비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신용카드를 남용했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실제로 닥쳤을 때 더 이상 대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1,1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라 필사적인 행위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이반자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미는 격입니다. 그리고 일본 채권 시장이 이 채권을 거부하면서 충격파는 도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곧장 향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채권을 매입하던 주체가 이제 자신을 구하는 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바로 당신의 문 앞에 당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완전히 혼란스럽게 금융 뉴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숨통이 트이고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재융자 신청이나 자동차 대출을 알아봤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 겁니다.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장기 채권 시장은 오히려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 연방준비제도 위바이텟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당신의 생활비는 더 비싸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도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한 세대 동안 일본은 모든 미국 국채 경매에서 든든하고 조용한 파트너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이나 팬데믹 경기 부양책 혹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1조,
달러를 빌려야 할 때마다 일본은 수표책을 들고 나타나 마치 스펀지처럼 그 국채를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주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입찰은 사라졌습니다. 자국 내 위기 수습을 위해 일본 기관들은 매입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마치 구멍난 자신들의 배를 메우기 위해 돈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대한 되돌리기, unwind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유동성 고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큰 해외 채권국은 테이블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악몽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미국 정부는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주던 일본의 암묵적인 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그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도록 했던 과도한 특권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판에서 손을 떼었고 그들의 유동성을 함께 가져가면서 미국 국채 시장을 자유시장 가격 결정의 냉혹한 현실에 위험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계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면 웃어넘길 만한 잔혹한 아이러니가 이 붕괴의 핵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물가 하락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수조, N을 찍어내고 제로나 금리 정책을 고안했으며 경제의 신들에게 단 조금만 인플레이션을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한대 세대에 걸쳐 성장을 유발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애썼습니다. 글쎄요, 옛말에 소원을 빌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인플레이션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오르고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호황 경제에서 오는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인플레이션, 즉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수입하는 모든 것, 즉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짓눌리고 있습니다. 생존 비용의 상승을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은 전형적인 악순환 둠 루프에 갇혔습니다. 만약 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일반적인 방식대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려 한다면 이전에 논의했듯이 국가 부채의 이자가 폭증하여 정부를 파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면 엔화는 계속해서 붕괴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아 국민을 굶주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래도 저래도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정 통화 체제에 있어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통화 정책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죠. 그들은 더 이상 배의 키를 잡을 능력을 잃었습니다. 조타 장치가 그들의 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일본 국민들이 이 함정의 결과를 가장 먼저 겪겠지만 이것이 오로지 일본만의 문제라고 잠시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값싼 부채에 탐닉했던 모든 서방 국가들의 미래입니다. 일본은 그저 탄광 속의 카나리아일 뿐이며 이제 그 카나리아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만약 당신이 401k, Z31k, 연금 또는 개인 퇴직 계좌 IRA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전체 금융 자문 산업은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위해 돈의 60%를 주식에 투자하고 안전을 위해 40%를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이 누이 자산이 시소와 같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도피했고 이는 채권 가격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채권은 당신의 낙하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수학적인 보장이었죠. 하지만 그 이론은 하나의 중요한 가정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이었죠. 채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국채 매수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방금 증명했듯이 역사상 가장 큰 매수자였던 일본은 이제 매도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수자가 떠나면 시소는 부서집니다.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의 악몽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도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있죠. 동시에 차입 비용이 오르면서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컴 세대 만에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여겼던 자산이 이제 당신의 퇴직 저축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의 죽음입니다. 보수적인 연금 기금에 묶여있는 수조 매브 달러는 이제 실질 가치에서 손실을 입는 것이 수학적으로 보장된 자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국채에서 무위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익 없는 위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금융 자문가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안전망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윈딩으로 인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고수하고 있다면 멈춰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들고 맹렬히 돌진하는 기관차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바닥을 치면 사라고 말하고 연금 기금은 폭락하는 채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은 조용히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이란 케이블 뉴스에서 소리 지르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명목 화폐 체제를 만들어낸 바로 그 기관들, 즉 중앙은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서구 경제학자들은 금을 야만적인 유물, 편집증 환자들을 위한 애완용 돌멩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채권 시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중앙은행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대차대조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 부채가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정하고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세상에서 국채는 단지 파산한 정부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통화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정부가 파산하거나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가치를 제로로 만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부채가 아닌 유일한 금융 자산입니다. 만약 실물 금을 산다면 그 자산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필요도 없고 은행이 문을 열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최고 경영자가 이익을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약속들은 깨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십시오. 10월 한 달에만 인도는 거의 1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놀라운 200% 증가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공격적으로 서방 명목 화폐에서 실물 자산으로 보유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발 시장 붕괴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붙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쿄나 워싱턴의 절박한 중앙은행 총재가 무한정 찍어내어 가치를 소멸시킬 수 없는 유일한 형태의 돈을 보유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탈출 경로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종이 자산 시장의 붕괴에 앞서 미리 움직이며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밴드가 계속 연주되는 동안 조용히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주기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화폐 남발론자들, 즉 금융공학자들의 시대는 물리적 현실의 귀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귀금속 가격은 런던과 뉴욕의 선물,
계약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평생 금고에 한번 만져볼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되고 유동성이 증발하면서 종이 약속을 거래하는 자들로부터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들에게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자국의 인플레이션과 부채를 전 세계로 수출하게 했던 메커니즘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부의 이전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목 화폐 체제가 수학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즉 부채 이자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때, 부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들로부터 대비한 자들에게로 이동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도쿄에 침묵하는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서구 세계의 모든 연금 기금, 모든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 재설정될지 여부가 아니라 음악이 멈출 때 누가 의자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 고문이 아니며 귀하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극장 안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극장을 지은 사람들이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일본발 시장 붕괴 조짐은 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연기입니다. 1.7% 수익률은 경고 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기를 느낄 때까지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보셨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허상 경제의 시대는 끝났고 실질적인 결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연준이 과연 이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수학이 승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책이 쓰이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기록에 남겨두십시오.